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는데요. 9박 10일간의 강행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여독을 풀 시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29 재보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이슈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상휘 교수님께서는 그 해외 순방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실제로 27개국 순방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힘들고 막 체력적으로 그러면 힘들죠. 부담이 되죠. 특히 이제 그 중남미 쪽이라든가 그 미국 쪽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기자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일단 시차 적응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네. 12시간 내지 14시간 차이 나니까. 예. 더군다나 이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 모 의원이 볼리비아 지역에 갔다가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시차가 아니고 이 고산지대 적응 때문에 바로 코피 흘리면서 구급차 실려간 적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힘들죠. 그만큼 힘들고 부담이 예. 많아서 아무튼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돌아와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양 박사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공식 브리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 그러면 이수신 장군이 활에 맞아 돌아가실 때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청와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치 않는 대응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진짜 아프시겠죠. 네. 막 피곤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할 바는 아니나 네. 대통령의 몸은 사실상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그 국가의 몸이죠. 국가의 몸이기 때문에 자칫 이해하게 되면 첫 번째로 국민이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도 외교가 일종의 전쟁적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전력을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은 이완구 총리 그 사표 수리 여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제 이임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완구 총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더불어 앞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완구 총리도 건강이 썩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임식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된다면 거기 안에 어떤 사과라든지 혹은 어떤 개인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칭병이 조선시대부터 그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를 비켜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그 이 건강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걸 굳이 또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재밌는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오자마자 어떠한 행태로라든지 사과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도 성완종 리스트 이후에 한 번도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떠나기 직전에 가가지고 이완구 총리의 사임을 사실상 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과를 할 것이다 라고 또 압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당대표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대통령이 김무성 당대표에 대한 불쾌감을 칭병을 통해서 그 표현하는 거다. 어쨌든 사과는 해야 되는데 이 사과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후의 정국들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단서들을 던져줄 것이다라는 게 현실적인 지금 그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둘러싸고 그 이루어지는 그 논란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 박사님 말씀이 좀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가 사과 운운하고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탠스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새누리당이 자중지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형태가 얘기가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양 박사님 지적하셨던 대통령 사과에 대한 문제는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인지 사과라는 것은 사과 그 자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정 공백으로 인한 사안 자체가 굉장히 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의 국민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 사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성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시기성도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정책 여수성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중차대한 그런
감히 하고 숙지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과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사과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사과를 안 하냐 이런데 대통령의 사과는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성과 시기성, 그 정책성, 영속성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지금 시기냐 아니면 4.29 재보선 지나서의 시기냐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자칫 사과를 하게 되면은 아주 명확하고 법리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안 자체에서 대통령 네. 사과는 자칫 큰 오류를 범하기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4.29 재보선 끝나고 어느 상황을 보고서 이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정도의 유감 표명 내지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예. 새누리당 글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분노, 예. 실망들을 일정하게 해소하면서 선거 날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겠지요. 그리고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라고 예단할 수 있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가 어떤 형태로도 라도 사과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전에 던지면서 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김무성 당대표의 이후 정치적 그 생명이 상당 부분 또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대통령에게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고 특히 예. 현재 박빙 상황에서 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도와달라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정치적 그 흐름 속에서 타당한 그 분석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면은 그 김무성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사과가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이게 청와대와 뭐 교감이 일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의 없으니까 네. 이게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시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당천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이제 그 핵심을 지금 짚으셨는데요. 우리 양바스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전형적인 야당의 시각에서 이야기하는 네. 것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자중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 이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 그러면은 자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유감 표명이든지 사과 표명하는 것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 네. 아니겠습니까? 실리로 네. 따진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는 것이 보탬이 될지 사과 안 하는 것이 보탬이 될지 이게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쩌면 공식 일정을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월 29일까지. 네. 그래서 선거에 대한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도 사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재보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정 자체 혼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통령 입장으로서 시기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입장 표명하라는 것이고 그다음 예. 두 번째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박빙의 상황이다. 당의 우위가 점쳐지지 않느냐 이런 건데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4.29 재보선이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김무성 대표가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는 사실상 꽃놀이패예요. 불리할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당청의 관계는 굉장히 김무성 체제 재편으로 확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니시티브 자체가 당으로 가는 네. 것이죠. 네. 진다 한들 김무성 대표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 자체가 통진당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고 네. 지역구 자체가 야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김무성 대표 체제가 와서 최선을 다하는 노력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친박들과 박근혜 정부의 최근 비서실장 등등이 연루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귀책 사유,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귀책 사유 자체가 청와대와 정부에 있고 친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 관계 우위에 서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세요.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김무성 대표 체제는 앞으로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충분히 잡아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저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정적인 그 시각인데요. 예. 이미 4월 3일, 그래서 4월 4일, 4월 5일 이때 여론조사들이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한 20% 예. 오신환 후보가 이기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5% 포인트 차이로 그 박빙의 접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즉 이미 광주를 빼고 세 곳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견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면서 예. 박빙의 상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로서의 김무성 대표가 책임이 있을 수 없다. 네. 자유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선거는 김무성 대표가 모든 걸 책임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외부에서의 수많은 위협적인 요인은 언제든지 들어오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기 관리를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 관리에 대한 능력을 이번 시험대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상희 교수께서는 김무성 대표는 꽃놀이패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4월 3일, 4일, 5일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기 직전에 고정된 그 형태에서 새롭게 변한 현황과 상황들에 대해서 그 분석에서 빼버린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상당히 유연하지 못한 분석 아니냐. 네. 그렇게 세 번째 네. 그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4.19 재보선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내기를 한다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여당이 계속 두들겨 맞아왔던 형편이고 지금부터는 야당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뭘 이야기하냐면 4.19 재보선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야당이 미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과 오는 그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이지 정말 당청 관계에 대한 헤게모니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균열을 이야기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 저희가 앞에서 초반에 너무 힘을 빼버린 것 같아가지고요. 네, 다음 주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형 공방이 또 있죠. 바로 성전회장의 특사 관련한 건데요. 그 2007년 두 번째 특사를 놓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2007년 말에 정권 이양기 때 이상득, 노건평 그 대통령들의 형이죠. 비공식 형님 라인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MB 인수위에서 활동을 했던 친이계 인사가 밝혔다는 내용인데 이게 일리가 있다고 핵심 보시나요? 인사가 밝힌 내용인데 형님 라인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인지 좀 실명을 밝혀 이야기하시는 게 좀 더 예. 확실하지 않나 싶은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대통령이든 역대 대통령 중에 비선 라인이 없는 건 없습니다. 비선 라인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예. 공식적인 라인에 올라오는 보고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다양한 비선 라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국정 운영 책임진 대통령이 예.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비선 라인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형 노건평 씨도 일종의 비선 라인이 되겠죠. 예. 그것이 직접적인 정치적 간섭이라다 정책적 간섭은 아니고 충원과 조언의 어떤 입장이라고 하면 충분히 비선 라인 갖을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신문이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완종 특사와 관련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비공식 라인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줬느냐 이 문제인데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향을 줬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 달라는 것인데 네. 안 그러면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대통령 사칭하든지 아니면 권한을 위헌받아 이야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권한을 위헌받아 했다 그러면 이상득 의원이 직접 전화해야 되는 것이고 노건평 씨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에 대한 정황정치가 아무도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성완종 씨를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부탁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길래 그 중차대한 사안에서 성완종 씨를 특사를 해주자마자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안보적 차원을 네. 이야기하는 자리지 예. 그게 일정 특정인의 특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결탄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2007년 12월 28일에 만났대요. 예, 예.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만났는데 그 만찬 회동 뒤에 MB가 좋을 대로 뭐 많이 해주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양 박사님 하더라고요. 지금 웃으시는데. 그 정두원 의원이 예.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특별 사면 논란이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선거 전술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정치적 예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모라는 정권하고 일추라는 정권이 만나서 예. 일모라는 정권에게 일추라는 정권이 이거 좀 합시다. 그다음에 그렇습니까? 하시죠. 라고 하는 게 그 기본적인 정치적 예의다라고 정두원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동의하는 게 자신이 이후에 끌고 갈 5년을 준비하면서 예. 이런 분들은 좀 사면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노무현이 했냐, 이명박이 했냐, 이상득이 했냐, 노건평이 했냐 예. 라고 하는 아주 의도적이고
불순한 예. 정치 이슈로 만들어내면서 이번 선거를 물타기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예. 이렇게 되면 현재 성완종 리스트 8인 중에 7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입니다. 예.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까지 좁혀오는 20%의 국민 유권자가 움직이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입니다. 깔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프레임 장난으로 성완종 리스트에서 특별사무위원 프레임으로 옮겨놓고 여기에서 여야가 난타전을 하는 이러한 이 정치 전략과 정치 전술이 국민들에게 안 보이느냐 하면 여론조사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 다 안다. 그리고 또 장난친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특별사면의 논란이 더 이상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오히려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게 더 큰 부담이다라는 네.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정면 돌파해라. 자꾸 잔수 쓰지 마라가 이제 제 이야기인 거죠. 예, 예. 특사 논란을 저희가 얘기하면 사실 끝도 없긴 합니다. 할 얘기가 끝도 많죠,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야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실증적 증거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두 분 말씀이 계속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 검찰 수사부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허락을 받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성완종 리스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이 줄줄이 아무튼 구속은 됐는데. 예. 구속은 됐는데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이제 본질적이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의 수사는 그럼 어디 간 거냐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성완종 전 회장이 리스트를 만들고 돌아가셨느냐, 예. 아니면 그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라는 게 물증적 증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은 소위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정황적 증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절대 필요하냐? 리스트의 존재 여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 수사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인데, 예.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 박사나 저나 경남기업의 사람이라 그러면은 김양기업의 핵심 임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리스트가 있으면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죠. 왜 안 내놓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카드인데 내놓겠냐고요. 그럼 검찰은 그걸 입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소견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기업은 언제든지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본능이 굉장히 방어 본능이 뛰어나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는 어느 정도의 존재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수사는 결국 이제 핵심 임원들, 이 사람들을 그냥 자유롭게 풀어놓고서는 이 리스트에 대한 확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신병 신병 확보를 하는 거죠. 신병 확보를 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이 존재를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에 있다 봐야 앵커께서 됩니다. 왜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신 건데요. 네네.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부터 출발했던 특별사면 프레임이 예.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문재인 대 이 이명박 싸움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대 문재인 싸움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정당당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프레임 장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예. 정정당당하게 돌아와라고 지적했던 게 그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해서 겨우 지난 열흘을 열심히 해서 특별사면 논쟁으로 붙여놨는데, 예. 자, 여기에서 이병기 비서실장이 불려온다든지 이완구 총리가 불려온다든지 홍준표 지사가 불려오면 예.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겨우 만들어놨던 특별사면 프레임이 깨지면서 네. 다시 성완종 8인의 리스트로 프레임이 다시 옮겨옵니다. 선거리를 앞두고 검찰이 현재 새누리당이나 청와대하고 교감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 이병기, 그다음에 민정수석 여기에서 다 지금 업무 중지해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뒤에서 배후 조종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소환 선거 끝나고 나야
될 겁니다. 자, 박사님 예. 시간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뭐냐 그러면은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정치적 함의가 있죠. 검찰의 입장이 어떨까요, 지금? 검찰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정치적 영향을 갖고 무슨 여기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그런 비판 받고 있는데 검찰은 명예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어떤 형태인지 이 부분에 검찰 수사의 신뢰를 갖고 있을 그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병기 실장 같은 경우에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이 부분은 젠틀맨십 어그리먼트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히 메모지에 이름이 나타났다 해서 현직 대통령 실장 소환한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완구 총리에 대한 부분. 대통령이 사건 터지고 바로 순방 갔는데 현직 총리의 사람을 소환 조사하겠다? 이것도 국정 운영에 어떤 부분이 피해가 가겠습니까? 국민에게 피해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지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만큼 정치적 비중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좌고 우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분포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사실상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돈을 전달한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알던 모르던 홍준표 지사의 최측근들이 그 윤모 씨에게 접근을 했단 말이죠. 즉 이미 뚜렷한 증거들이 확보됐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증거인멸의 시도들이 계속해서 시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이 여전히 오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안 보인다라는 시선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그 많은 의심들이 청와대와의 연관, 그다음에 집권 여당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면서 부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소환하면 검찰이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하루 만에 단시간 만에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검찰이요, 죄를 규명하는 것도 임무지만은 죄가 없으면 베끼는 것도 검찰의 업무입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요즘 거라고 나중에 다시 한번 붙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또 재보선 얘기가 남아 있었는데요.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또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문석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